이 제3세션은 제1세션의 연장과 같습니다. 근데 제1세션은 우리 사실은 정부 그리고 학계 우리 해외 동포 대표들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계는 이제 저희들이 사진 세션으로 뺐고 당 이제 정부와 우리 해외 동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를 마침 우리 외교부에서 발표를 해주셔서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세션은 사실 제1세션하고 연결해서 그때 질문하지 못한 플로아의 질문들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폴송 이 미주 한인회 총괄수석 회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괄수석 회장 폴송입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주제가 재외동포청 설립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제가 조금 어려워야 이게 좀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당연한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저희들이 나와 있어서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봤어요. 재외동포 숫자가 750만입니다. 750만인데 750만의 그 숫자를 전 세계 각 나라별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전 세계 한 200, 한 10몇 개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750만이 안 되는 나라가 100나라가 넘습니다. 저희들 부산시가 450만이고 대구시가 270만이에요. 그 두 도시를 합해도 재외동포의 숫자가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재외동포청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미 20여 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이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제 올라갔다가는 무산이 되고 올라갔다가는 무산이 되고 한 세월이 20여 년입니다. 요번에는 꼭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750만 중에서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250만에서 300만입니다. 그분들의 영혼 역시 재외동포청 설립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처음 저는 이민 간 지 한 30여 년 가까이 되지만은 한 40년, 50년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민을 갔던 분들은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절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 분들을 갖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잘 아시겠지만은 물이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그랬던가 지금 딱 좋을 때입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750만의 디아스포라를 물 들어올 적에 확 띄울 수 있는 바로 이때가 지금입니다. 이때 동포청 설립을 해서 그 재외동포들의 이런 인원들을 갖다가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시아 지금 우리 한국 분들이 나가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입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제조 혹은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상황을 한번 우리 양성모 캄보디아 한인회장 그리고 아시아 한상연합회 수석 부회장님을 모시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성모입니다. 오늘 이 세션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재외동포들은 모국을 향해서 뭔가를 바라기만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러나 우리 재외동포들은 우리 IMF 위기 때
민단을 통해서 약 10억 불이라는 10만엔 보내기 운동을 했던 그런 저력이 있던 민족이 있고요. 또 금모으기 활동을 해서 19억 불을 모았고 정부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도왔던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끔 얘기할 때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무엇을 지원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들이 고국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현재 우리 재외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이제 고국에 투자할 정도. 과거에는 파독 광고, 파독 간호사, 뭐 해외 취업 이런 형태로 많이 나가서 고생을 하셔서 특히 이제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계신 우리 동포들은 이미 성공한 기업인들 또는 자산가들이고 동포들이십니다. 이분들이 고국에 들어올 때 제일 애로사항을 겪는 게 아까 몇 번 거듭된 문제들이 이제 과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동포들의 신분 문제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른데 재외동포법상 또는 재외국민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타 여러 가지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외동포에 관한 기준이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지신 분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조세 특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시아나 중동 지역에 영주권이 없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곳에서 또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한국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러한 조세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국에 투자하려고 할 때 우선 자금 출처 문제, 국내 납세 의무 불이행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세계 한인회장 할 때마다 해외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국 투자 또는 본국 귀국 시에 모든 조세를 특례 조항을 넣어달라 할 때 국세청은 국방비도 안 낍니다. 이런 제하에 그것은 법상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투 촉진법에 의해서 그들은 딱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5장일 겁니다. 제5장 12조 2항서부터 해서 12-2조부터 해서 한 챕터를 할애해서 외국인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 투자 목적인 경우입니다. 영주권자도 여기에 해당되면 다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거주하기 위해서 자금을 들여올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중동 이런 지역에 투자 이민을 가셔서 성공한 분이 돌아오시려고 할 때 우리나라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임의 해석권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가족이 있거나 주민등록이 있거나 뭐 예금통장이 있거나 또는 182일 이상 체류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과세 대상입니다. 제가 아시아 지역을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이런 걸로 굉장히 난감한 사례를 겪은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말레이시아 콜라룸푸르에 취업해서 성공했습니다. 한 10여 년 자리 잡으니까 부모님한테 용돈도 보내주고 집도 사드리고 싶어서 돈을 보내드렸더니 이윽고 국세청에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당신은 거주자인데 소득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마이마한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청년이 너무너무 억울해합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일어난 분 지원받은 청년 해외 취업자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재외동포청을 만들면서 그 재외동포청 법을 만들 겁니다. 그럼 그 법에 한 줄만 들어가면 돼요. 재외동포 등, 이번에 등이라는 묘한 표현이 있었죠. 등에는 재외동포 신분을 가진 원국적자와 해외 이민간 재외동포와 그래서 시민권과 영주용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분 포함해서 해외에 장기 체류한 실질적인 해외 거주 교포들까지 포함하는 재외동포 등이라는 조항을 넣고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 한 줄만 넣으면은 국세청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조정해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하부 규정으로 본국에 귀환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실 수 있다. 두 번째는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은 다문화 자녀들의 환경이 물론 입양아를 제외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 소위 얘기하는 코피노라든지 베트남의 다문화 자녀 2세들 엄마와 모자만 방치하고 떠나버린 그 자녀들이 필리핀에만 2만에서 3만 된다고 합니다. 베트남에도 약 그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캄보디아도 벌써 몇백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필리핀 시민도 아닙니다. 베트남 시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더욱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 제가 한일회장으로서 그들을 돕기 위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를 만들고 도와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은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 그러나 대부분은 슬럼화되어 있는 곳에서 어려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구제할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구제해야 됩니다. 그들을 방치하게 되면 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반항 감정을 가지는 아주 어려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재외동포청이 생기면 반드시 삽입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모 국가는 해외에 입양 간 사람들을 100% 본국으로 다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적대시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외 입양 간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돌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나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다문화 민족, 다문화 자녀로 있는 우리의 2세들은 거의 사각지대에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르포에서 필리핀에 있는 우리 다문화 자녀들에 대해서 방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보다 해외 동포들이 이런 기금들을 좀 도네이션해서 하나의 재단을 만들어서 이들을 돕는다면은 한국의 인구 부족 현상을 이제 그 청년들 우리가 거꾸로 받아서 우리가 산업 연수생들을 데려오는데 이들에게 특례를 주면은 훨씬 한국적인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재외동포청이 각 부처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한 줄씩만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의견 내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외국인 산업인력기능요원에 대해서 특례 제도를 재외동포청의 법에 삽입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가져오고 부자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앞부분까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패널로 오신 중국이 사실은 우리 동포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이제 무역으로는 가장 한국과는 가장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우리 중국에서 오래 계셨던 우리 장흥선 제중국 한국인의 전 부회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모르겠는데 각 나라에 사는 그 지역의 한국인들마다 아마 기대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자료에 보면 230만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는 조선족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계수되고 있는 조선족 230만 중 한 100만 정도는 한국을 비롯해서 제3국 이런 곳에 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중국에 진출을 해 있을 점이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점이 있는데 그때 한 80만 정도.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조선족 숫자와 또 중국으로 들어간 우리 한국 사업가 내지는 기업가들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래갖고 결국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코리아는 한 200에서 250만 사이 정도 유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중국은 아주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이 특수한 사항이 있는 분들의 기대가 다 다릅니다. 아시지만 중국에 230만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 중에는 조선족을 비롯해서 우리 제중 한국 교민 또 요새는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만은 탈북자 그 다음에 북한 국적을 갖고 중국에 살고 있는 조교라 그럽니다. 북한 교포 또
그 외에 미국 국적이라든지 뭐 여타 나라의 국적을 갖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바웃 한 200만 정도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외 교민 숫자를 카운트할 때 750만이라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중국에는 숨어있는 그 우리 교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조선시대 이후 동북지방에 살면서 호적이 정리되면서 그냥 한족으로 편입된 그런 또 숫자도 많고,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하를 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이 성을 부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카운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숫자를 또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개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00만 정도 되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로 살고 있는, 뭐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건 다양한 형태로 살고 있는 그 동포들이, 우리 교민들은 다릅니다. 이를테면 뭐 우리 국적을 갖고 자기의 사정에 의해서 중국이나 기타 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자기의 의사를 국내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국적이 아니면서 우리 동포인 사람들, 이분들의 요구는 대단히 강건히하고 어떤 부분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중국에 한 30년 있으면서 많은 이렇게 좀 성공한 조선족들을 만나보면은, 그분들은 민족은 조선족,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것을 인정을 하지만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안간히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히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중국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조선족 그러면 뭐 조남기 씨라든지 이덕수라든지 흔히 말하는 장관급 이상. 근데 그 전에 한 70년대에는 가장 우리 조선족 중에 성공한 조선족이 황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민족 사무위 부주의 차관급이었는데, 이분이 민족 사무위원회 부주의 마치고 있을 때 한병태 씨가 제2대 주중대사로 갔습니다. 같은 항시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막 기하를 사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이분이 한강시 저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항대사 그래 요청을 하더라 웃으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나를 이만큼 지금까지 중국 사회에서 활동하게 해준 게 중국이라는 나라인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한국을 선택하냐,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한국에 기하했을 경우에, 한국으로 국제로 옮겼을 경우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 나한테 베풀어주는 정도의 혜택을 베풀어줄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전직이나 현직이나 예우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외교부 장관을 하다가,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 내지 교민들이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아주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포청이 생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우리 한인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면들을 우리가 잘 접속을 시켜갖고 그걸 우리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3년에 신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 이분이 말씨가 너무 대구 말씨하고 거의 완벽해갖고 대구에서 언제 한다고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옆에 분들이 웃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요. 일제시대 때 영천의 어느 마을이 중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마을 전체가 이주를 하면서 그 마을에 언어, 음식, 복장 이런 문화가 1940년대의 문화 그대로 전수되고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재동포층이 생기고 하면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우리한테 기여할 것도 많고 해줄 것도 많고 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겠지만, 그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게 뭐겠는가? 그 중에 저는
고려인 사회나 존족 사회 중에 아직도 사회가 붕괴되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 문화의 원류, 원형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동포청에서 잘 발굴해서 우리한테 잊혀져가는, 또 묻혀져가는 그런 우리 문화를 또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역할도 동포사회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57개국이고 그 중동이 17개입니다. 그래서 그 합치면은 사실은 전 세계의 거의 절반이 되는 나라를 커버하는 우리 아프리카 중동 총연합회의 의원을 대표해서 우리 쿠웨이트 한인회장을 지내신 심현서 회장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짧게 간략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쿠웨이트 한인회 전임 회장 심현섭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아프리카 중동 한인회 57개국 한인회에 집합된 저희들 전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한인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게 하기 위한 동포청이 설립된다는 기정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어떤 동포청의 모습을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또는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제안 중에서 특히 김성곤 이사장님이 디아스포라의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50% 또는 이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모금해서 받는 그 예산액의 50%가 들어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아까 미주 쪽에서 극승구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750만의 해외 동포는 결국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인적 자원이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 해외 동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종합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동포청은 그간 기존 정부 공무원식, 특히 어느 부서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외교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틀에 박힌 공무원식의 운영이 아닌 동포청, 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는 동포청, 그러면 그 동포청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재외국민 모든 요구나 또는 거기에 부합하는 일을 해줘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포청 설립과 구성 요인들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동포청의 모든 이 요직이나 주요 정책을 여러분이 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이야기는 박수를 끌어들여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반 사항들을 제3자 입장에서 동포청에다 해줘야 되는 게, 중간에 동포청 영사가 현지에 나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요청해서 다시 동포청으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직접 동포청의 일원이 돼서 현지에서 바로 동포청과 국가의 어떤 기구에 대해서 이 일을 소화시킨다고 하면 훨씬 더 빠르고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아프리카 중동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의 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인을 양성해야 되는 일도 줄일 뿐더러 또 국가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어려움도 사실은 일석이조 또는 일석삼조의 어떤 효과를 내리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동포청은 해외에 나가 현지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동포청의 일원이 되기를 저희들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미국 플로리다에서 오신 장익군 회장님께서 어쨌든 미주동포를 포함해서 우리 동포청에 대한 내용을 한 5분 내로 하고 그리고 이제 플로아 질의를 받고 전체적으로 다시 패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온 장익군입니다. 미주 총련 정책수석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이종환 대표님이 제가 지나가고 그러는지 40분에 끝내려면 2분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55분이거든 나는데 균형 잡시간을 빼면 안 되니까 저는 준비된 것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 숙제로 삼을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포청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의 수건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다들 공감을 하는데 당연한 일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들 우리 심영섭 회장님, 김전배 회장님 또 양성호 회장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과연 무엇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정부 시안이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참 제일 어렵습니다. 통과가 되면은 그걸 변개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 신현석 회장님이 좀 제안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최대한 동포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지금 당장 무슨 영사 업무 이관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거 그로 인해서 업무의 또 행정 또 이 정책에 치중하다 보면은 지금 동포재단에 700억이 넘는 지원을 받던 우리 해외 여러 활동들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팀을 만드는 게 어떻겠나. 네, 그걸로 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시면 대한민국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플로아에서 질문을 받아서 질문을 모아서 그리고 우리 패널에서 답을 할 수 있는 패널에서 답을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 유로저널 회장이신 김문 회장님. 말이 됩니까? 아니 동포청 하면 차관급밖에 안 됩니다. 지금 대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차관급 정도 돼요. 그럼 왜 만들어요? 예. 저는 여기서 제가 저희는 과감하게 장관급으로 가야 됩니다. 장관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나 대통령 산하까지는 안 가도 국무총리 산하로 가서 일반 장관들과 동등한 자격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국장 혹은 차관들이 나와야 됩니다. 외교부에서 더 필요하다면 외교부 차관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공무원들한테 가고 한인의 외교 회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돈 좀 몇 푼 주세요, 몇 푼 주세요. 가서 공무원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동포재단이 또 역시 동포처 밑으로 가야 됩니다. 동포청이 아니라 동포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포청 하면 뭐 750만 하시는데 중국 저소득도 원하세요? 저는 원해요. 근데 다 원치 않더라고요. 저청년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왜 동포청을 못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재외동포 기본법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서 지금도 모든 패널에 계신 분들, 발제자들, 외교부 직원까지 하시는 말씀이 정부 조직법에 한 줄만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넣은 다음에 또 재외동포 기본법 만들어야 돼요.
재외동포 기본법을 만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동포철을 둬야 된다. 동포철을 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게 중국 사람 어쩌고 아까 아시아의 책임제도 어쩌고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말고 동포철이 동포철에 그냥만 인구정성으로 박수만 치지 마시고 저는 제발 좀 알고 예? 동포청 한번 만들려고 앞으로 동포청으로 만드는데 10년, 20년 걸릴지 몰라요. 외교부 장관이 원하겠습니까? 지미 대통령이 원하지. 좀 이번에 좀 잘 좀 하시자고요. 동포청 가야 돼요. 저희 국민동포 언론사협회는 11월 7일날 대외 동포청 설립과 역할 및 그 과제로 이번에 포럼을 합니다. 동포청은 안 됩니다. 그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동포 기본법에 대해서 제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박상원 LA에서 오신 박상원 회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청으로의 그 기구의 그 격상 환영하고요. 재외동포재단이든 재외동포청이든 또 대외동포처든 기구의 이런 격상과 발전을 위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또 우리 개개인들이 합쳐진 사회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보다 나은 그런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또 우리 지구촌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또 새로운 기구도 법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외동포청 설립 의의와 과제 중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연구가 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프로에서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 변호사, 박문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는 한 40년 되고, 제가 국적을 2번 바꿨습니다. 시민권 한 10년 전에 제가 포기를 했고, 현재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 이 해외 동포 관련해서 제가 자문도 하고, 정책 외교 안보 쪽에 자문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외 선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 재동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지금 동포 기본법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랫동안 무산이 된 게 여야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재외 동포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라든가 참정권, 그때 한인회가 이제 LA 한인회에서 97년에 노력을 해서 이제 재국민 참정권이 됐고, 이번에도 여기 신문에 났지만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저기를 이제 헌법 불합치 개정을 해서 이번 10월부터 이제 개정이 됐는데, 아직 문제점이 많은 법입니다.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탁상 행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외 국민이나 동포들이, 동포는 참정권은 없지만 특히 250만 재외 국민들이 이번에 참여 등록률이 11%인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11%. 유권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한국 정치권에 강한 목소리를 내야 우리 재동포 권익과 지위가 향상이 된다. 아까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이스라엘 정부보다는 교민들이,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재동포청이 설립이라도 기대가 우리관이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한국 정부에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패널에서 한 분만 모실까요? 우리 우선 이 양승모 회장님 먼저 말씀을 하고. 예, 청이 만들어지고 정부청이 만들어진다는 건 이분들은 공급자입니다. 우리는 수요자고요. 재동포들은 수요자입니다.
수요자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TF팀 같은 이런 좋은 제도, 각종 우리가 요구하는 제도들은 여러분들이 수요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연합회를 통해서 의견을 결집해서 산발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체계적으로 법률 자문도 받고 회계 자문도 받고 세무 자문도 받고 우리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적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채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제 한 번만 더 패널에서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네. 장회장님. 사실 오해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 정부의 기관들은 또 공무원들은 좀 나쁜 말로 철밥통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동포청을 만든다, 동포철을 만든다는 것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 750만을 자산으로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참 제가 모니터링에 대한 팀 이야기했던 것이 최근에 외교부에서 해외에 대한 예산을 145억짜리가 하나 무슨 사업이 있는데 그걸 150억으로 올렸어요.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 이건 올렸는데 그 세부로 보니까 그 중에 3분의 1, 45억이 인적 네트워크 구성한다고 해서 인력 관리 문제, 무슨 프로젝트로 막 이런 데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낭비가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동포청을 만드는데 또 동포철을 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분들이 우려한 걸 우리가 전달하려면 우리끼리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안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